한국인이 범인이다. 제가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12월 30일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한 자택에서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미야자와 미키오 당시 44세, 그리고 부인 야스코 당시 41세, 그리고 이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처참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들의 최초 목격자로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부인 야스코의 어머니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직접 집에 방문해보니 일가족이 처참한 시체로 발견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카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한 아주 독특한 형태로 지어진 2층 주택이었습니다. 이 주택지에는 200여 가구가 집들이 모여 있었지만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다른 주민들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불과 4가구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4개월 뒤에 사이타마 현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은 아주 을씨년스럽고 밤이 되면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직접 갔다 와봤는데요, 현재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저는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이 났던 그 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편이 그 메인 집이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던 집들이 싹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집만 홀로 남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2026년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뭐 조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고 꽤나 밝게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사실 되게 이 집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전에 그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그 당시 사건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1층 계단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시신의 상태는 얼굴, 몸, 그리고 엉덩이 하반신 거의 모든 몸의 부위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유추하는 바로는 1층 서재에서 아버지는 회사 업무를 보고 계셨고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2층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 소란스러운 소리는 2층에 있던 아들의 방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던 아버지는 피습을 당했고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은 3층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들 또한 2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이들 또한 계단 위치에서 발견이 됩니다. 범인은 아버지 미키오를 살해한 이후에 3층 다락방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사시미 칼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러졌고, 부러진 칼의 앞날은 아버지 미키오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범인도 자신의 칼의 오른쪽을 찔려 상당히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이미 끝이 부러진 회칼로는 제대로 공격하기 어려워 다시 2층 주방으로 내려와 시칼을 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잔인하죠. 칼을 새로운 걸로 바꾸기 위해서 2층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경상을 입은 두 모녀는 도망치고자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범인과 마주쳐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딸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도망간 사이 부인이 딸의 상처를 치료한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어머니께서는 딸의 상처를 치료하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범인이 새로운 칼을 들고 올라왔고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어를 했던 그런 흔적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이제 아내분의 시신 상태가 제일 참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굴 부분이 칼로 파헤쳐져 있을 만큼 잔인했고, 사망 원인은 심장 뇌출혈성 쇼크, 심장까지 찔렸다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피해자분들 중에 동선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2층 방에 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유추할 수 있는 건 2층에서 범행이 시작되었고 아들 방에서부터 시작됐을 거라는 추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인하게도 범인은 회칼로 찌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살해의 목적으로 칼을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형식을 했다고 해요. 정말 들어갔을 때부터 죽이겠다는, 살해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성이 다분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유가족분들이 허가를 하여 살인 현장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宮沢さんの住宅は4層構造。1階が事務所、家の中2階には浴室や寝室などが。
범인이 살인 이후에 한 엽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듣고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범인이 했던 엽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엽기적인 행동 중에는 일가족을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료와 멜론, 아이스크림 5개가량을 꺼내 먹은 흔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현장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먹는 그런 미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행 중에 껌을 또 씹고 있었대요. 여유 있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었는데 집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서 이 피를 막는 방법도 사용을 했었고요. 또 독특하게도 범인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 대변을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심지어 변기물을 내리지 않아서 대변이 그대로 남아있었대요. 본인의 흔적을 계속 남기는 거죠, 이상하게.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범인은 2층 거실 소파에서 수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2층 거실 소파에는 신용카드, 수첩, 은행 예금 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가 막 분류가 돼 있었다고 해요. 찬장, 책상, 거의 모든 서랍은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위로 열려 있었고요. 욕실의 욕조 안에는 영수증이나 서류, 타월,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탐색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욕조에 버렸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독특한 거는 이 범인은 그 이후에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 그리고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 있었으며 정말 이상하게도 극단 4개의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본인이 볼 수 있는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고 한 흔적이 보였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인터넷을 한 뒤에는 콘센트를 빼서 전원을 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은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오전 1시 18분,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 장모가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범인이 바로 도주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고 추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번째 인터넷 접속 기록은 컴퓨터의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실험 테스트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뭐 마우스가 떨어져서 컴퓨터가 켜졌을 뭐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아봤는데 두 번째 컴퓨터 켜진 거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일 저녁에 들어갔고 이제 새벽이 넘어가는 시점에 집에서 불이 켜졌다는, 그다음에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새벽에 도주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범인의 특징은 키는 175 전후, 범행 시에는 미키와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손에 다쳐서 피를 흘렸고 그 피의 혈액형은 A형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이 15세에서 35세, 폭이 조금 넓죠. 범행 수법으로 보아 대담하며 뻔뻔했고 윗옷을 벗어 가지런히 접어놓는 것으로 보아 되게 꼼꼼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범행을 일으키면 뭐 장갑을 끼거나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이스크림도 먹고 컴퓨터도 쓰고 잠도 자고 대변도 보고 심지어 피해자 자택에서 수십 개의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는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전과자는 아니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은 한국인이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한국, 이웃나라, 제일코리안과 같은 연관 검색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매체에서는 범인이 한국인이라고 기정사실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물증은 전혀 없으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제일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한국인처럼 생긴 얼굴상, 심지어 이 몽타주를 그린 사람은 일본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미국의 한 초능력 조사단 이런 거를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다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주황색 글씨는 일본인의 얼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인의 얼굴은 뭐고 한국인의 얼굴은 무엇이죠? 그리고 지금 그려져 있는 사진이 한국인이라는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 사건의 범인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범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로 한국의 메이커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를 제조하여 판매했다고 해요. 근데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 사이즈가 275에서 280 사이즈였고 그들의 주장은 일본에서는 이 사이즈를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위를 알아본 결과 꼭 한국에서만 구매를 하지 않아도 일본 내에서 시켜서 신을 수 있는 방향성도 많았었고요. 또 심지어 범인이 입었던 옷 안에는 모래가 발견되었는데 그 모래의 성분을 검색을 하니 미국에서만 올 수 있는 모래의 성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게 조금 어이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양의 불상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제가 사건의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이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이렇게 덩그러니 나여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시냇물 흐르는 뒤편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건너편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 100일 뒤에 이 불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이 불상의 크기는 꽤나 컸는데요. 높이가 59cm, 무게는 19.5kg. 엄청 크죠.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 이 불상을 거기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사실 혼자 들고 오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불상 거기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상을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방향으로 마치 돌려서 쳐다보는 형태로 세워져 있었고 또 이 불상에 되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런 보살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하필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곳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이 보살상을 놓아둔 것이 되게 의미심장하잖아요. 물론 범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걸 가져다 놓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왜 이 보살상을 그 위치에 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사건을 쭉 둘러보았는데요. 사건 현장을 가서 주변도 둘러보고 했지만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뭐 사건이 일어나서 그 주변을 개발을 안 시킨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집만 독특하게 그 장소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요. 저녁에 제가 갔기 때문에 음침했습니다. 뭐 조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는 뭐 공원 옆에 있는 그런 집처럼 보였는데 그런 사건의 집의 위치보다도 범인이 했던 이 행동, 일가족을 살해한 이후에 했던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범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보았는데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더 파헤칠 수 있는 방향성은 없었기에 직접 가서 그 주변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드리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제가 다룬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